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적도 내 편으로 만드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말 잘하는 능력이 성공의 열쇠로 여겨지지만 사실 말보다 큰 힘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심으로 듣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51초 무언 연설이나 나폴레옹의 침묵 전략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세종대왕의 경청과 예스 곧 화법은 마음을 여는 대화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례를 통해 침묵과 경청이 대화에서 가지는 진정한 힘을 함께 알아봅시다. 침묵의 힘을 알고 말하라. 미국을 감동시킨 오바마의 51초 무언의 연설. 나는 크리스티나가 상상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발전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11년 1월 12일 총기 사건이 발생한 미국 애리조나 주 남동부의 투산 지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선 미국 대통령의 대중연설 역사상 가장 낯선 광경이 펼쳐졌다. 총기 사건의 희생자 중 한 명인 크리스티나의 이름을 언급하던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연설을 멈춰버린 것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말 잘하기로 소문난 오바마가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군. 프롬프터 고장인가. 그 후 10초 정도 시간이 흘렀다. 깨깍제깍. 여전히 그는 말이 없었다. 20초의 시간이 흐르자 오바마는 고개를 들어 허공과 추모객들을 번갈아 바라봤다. 순간 오바마가 눈물을 참으려는 듯 두 눈을 연신 깜빡였다. 오바마는 복받치는 슬픔을 억누르며 감정을 추스르느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51초의 정적이 흐른 뒤 어금니를 굳게 깨물고 다시 연설을 이어나갔다. 그 유명한 51초 무언 연설이었다. 이날 오바마의 연설은 미국 국민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아로새겼다. 당시 미국 언론은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준 이례적인 모습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가 대통령이자 두 딸의 아버지로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다. 대통령은 부산에서 미국 국민과 마음을 나눴다. 오바마의 재임 기간 중 가장 극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오바마의 연설이 이렇듯 찬사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침묵이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침묵이 100마디의 말보다 강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침묵의 가치는 늘 칭송받아왔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종교학자 프리드리히 폰 휘겔은 자신의 조카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위대한 것에 침묵하라. 그것을 내면에서 키워라. 말로 하는 토론은 왜곡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말했고, 조선시대 문인화가 김유근은 말하지 않아도 뜻을 전할 수 있으니 침묵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건대 침묵을 하면 세상에서 화를 면할 수 있음을 알겠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에게 침묵은 일종의 무기였다. 나폴레옹은 고향인 코르시카 지역 사투리를 심하게 썼다. 게다가 작은 키에 불룩한 아랫배와 약간 벗겨진 이마 탓에 장군다운 위엄을 드러내는데 불리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침묵의 힘을 알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병사들 앞에서 연설하기 위해 연단에 오를 때마다 뜸을 들이는 버릇이 있었다. 연단에 올라서도 곧바로 말을 내뱉지 않았다. 10여 초 정도 병사들을 매섭게 노려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병사들은 나폴레옹의 위엄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 침묵 연설 덕분에 나폴레옹은 자신의 카리스마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침묵이라는 비언어 대화의 힘은 참으로 크다. 침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함축하고 있으며 종종 사람들에게 100마디 말보다 더 무겁고 깊게 받아들여진다. 침묵, 화법 구사시 유의할 점. 첫째,
미소와 여유를 잃지 말아야 한다. 둘째, 따뜻한 눈길을 보내야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는다. 셋째, 침묵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 넷째,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만 당신이 입을 다물 때 표정이 경직되거나 미간을 잔뜩 찌푸리면 상대방이 당신의 의도를 오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표정과 시선 처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100명의 친구를 얻더라도 한 명의 적을 만들지 말자.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던 시절 모 부처 장관이 내뱉는 말이 종종 내 귀를 자극하곤 했다. 공식 석상에서 내뱉는 그의 발언은 솔직하면서도 거침이 없었다. 그는 이봐요, 당신이 주장하는 개념은 애초부터 틀린 거야. 라는 식의 공격적인 언행 탓에 자주 구설에 오르곤 했다. 오죽하면 별명이 독재자였겠는가. 그의 공직 생활 경력은 파란만장했다. 소신이 뚜렷하고 한 번 결정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추진력도 겸비하고 있었다. 덕분에 요직을 두루 거쳤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생겨났다. 하지만 불도저식 행동과 직설적인 화법이 정도를 넘어설 때가 문제였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과 자주 마찰을 겪었다. 정책 실패 사례가 언론을 통해 드러날 때마다 수많은 정적이 그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전의를 다졌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수많은 적을 만든 셈이다. 장관의 주변에선 아무리 유능해도 적이 많은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지. 살면서 100명의 친구를 얻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한 명의 적을 만들어버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라는 말이 종종 흘러나오곤 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드는 말이 있듯 급작스럽게 적을 만드는 말도 있다. 특히 상대방의 의견을 폄훼하거나 개인적 취향, 버릇, 외모 등을 자기만의 협소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붕어빵 찍어내듯 적을 양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폴란드 출신의 영화 제작자 세뮤얼 골드윈은 인생의 기술 중 90%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지내는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인생을 살면서 친구가 많으면 좋긴 하지만 불필요하게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야말로 삶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일 것이다. 회의 시간에 벌어질 법한 일을 예로 들어보자. 회사 직속 상관이 당신의 라이벌 격인 김 차장과 당신에게 신제품 프로모션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 김 차장이 먼저 몇 년 전에 했던 방식이지만 길거리 설문조사로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어때? 라고 입을 연다. 하지만 당신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거리 조사보단 SNS를 통한 설문 방법이 적절해 보인다. 자, 어떤 식으로 당신의 의견을 개진할 텐가? 김 차장을 적으로 돌려 세우지 않으려면 그의 의견을 어느 정도 두둔한 뒤 다른 의견을 덧붙이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김 차장이 얘기한 조사 방법이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요즘 소비자들은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엔 SNS를 통한 조사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적의 단점을 들추는 행위는 공묘라는 지름길. 무조건 자기 일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다. 사람들과 불협화음을 일으켜 조직 내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보다 팀워크를 중시하고 동료들과 화합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적이 없다. 늘 미소 짓는 얼굴로 상대를 대하고 일시적으로 적이 생기더라도 다시 그 적의 마음을 돌려놓을 줄 알기 때문이다. 혹자는 내게 고충을 토로할 것이다. 나는 그런 재주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비관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당신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인물도 또 적도 사람이라는 점이다. 당신이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거나 인사를 피하면 관계는 더 악화하고 만다. 복도에서 상대방과 우연히 마주치면 의식적으로 눈을 피하지 말고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 상대가 인사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때는 그 사람의 직함이나 호칭을 다시 불러보는 게 좋다. 자신의 직함이나 이름을 부르는데 이를 무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적어도 뒷머리를 극적이거나 멋쩍어 하며 예, 안녕하세요 정도의 반응은 보일 것이다. 아울러 적의 단점을 들추는 행위는 그 적과 함께 공멸하는 지름길이란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특히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미스터 김은 왜 나만 못 살게 구는 거지? 라든가 미스 김은 자기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라는 식으로 흉을 봐선 안 된다. 당신의 말은 금방 상대의 귀에 들어갈 것이고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차라리 상대방의 능력과 성품을 추켜 세우는 게 좋다. 당신이 회의 시간이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대의 장점을 언급한다면 최소한 그 상대는 당신의 단점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다만 단순히 적을 칭찬한다고 해서 적대적 관계가 단숨에 비약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 적을 향한 칭찬은 정전이라기보단 휴전에 가깝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다. 굳게 닫힌 적의 마음을 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고 진심을 담아 먼저 말을 꺼내보도록 하자. 삶은 참 간단치 않다. 각박하고 건조한 경쟁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생채기를 아는 채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서툰 대인관계에서 촉발되는 갈등과 스트레스는 더욱 파장이 큰 법.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동료와의 갈등과 직장 내 대인관계 문제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우리는 저마다 남이 헤아리지 못하는 고통과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늘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 하고 또 위로받고 싶어 한다. 자, 이쯤에서 당신의 휴대폰을 열어봤으면 한다. 전화번호 목록을 들여다보자. 당신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이고 적대적인 사람은 또 누구인가? 소중한 친구로 분류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 평안과 행운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반면 당신이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단순히 성가신 상대일 뿐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당신에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안겨줄 수도 있다. 얼마 전 후배 K가 지난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며 내게 전화를 걸었다. 엊그제 부장과 개인 면담을 했어요. 신중하지 못했던 언행을 후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전엔 부장과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피하기 바빴는데 이젠 먼저 말을 걸 수 있겠더군요. 그동안 전 공산품 직원애듯 무작정 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저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소중한 존재란 것을, 절대 그들을 적으로 돌려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참 중요한 얘기를 빼먹을 뻔했네요. 부장이 제게 그러더군요. 먼저 말 걸어줘서 고맙다라고요. 상대의 말이 아닌 의도에 주목하라. 상대방의 요구보다 의도를 찾는 힘. 상담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한 뒤 딱 한 가지 보험만 안내합니다.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이죠. 몇 해 전 한 생명보험사에서 10차례나 보험왕에 오른 인물이 있었다. 그녀는 수상 소감을 묻는 말에 거창한 비복 같은 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객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했다. 즉, 상대방이 하는 말과 요구에 집착하기보단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찾으려 애쓴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개봉한 What Women Want라는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광고회사 중역인 주인공은 어느 날 갑자기 감전사고를 당한 뒤부터 컴퓨터 단층 촬영하듯 여성의 속마음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를 10분 활용해 히트 광고를 만들어낸다. 영화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상대방의 의도를 꿰뚫어 본다는 것은 대단한 경쟁력이다. 비즈니스나 인간관계에 능한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궁리의 관심법을 전수받기라도 한 것처럼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모친과 집 근처로 산책을 나섰다가 새로 생긴 골동품 가게를 발견했다. 나는 가격 흥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가게 주인과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유심히 지켜봤다. 어머니가 커피잔의 가격을 묻자 주인은 1만 2천 원을 불렀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온 터라 수중에 있는 돈은 단돈 1만 원뿐이었다. 어머니가 들고 나온 돈이 딱 10,000원이네요라고 말하자 주인은 장사 안 돼 죽겠어요. 손님이 없어서 가게 문도 일찍 닫고 있어요라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가격을 깎아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때 어머니가 이대로 돌아설 수 없다는 듯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내가 이래 봬도 이 동네에선 마당 발로 통해요. 반상회나 친목 모임에 나가면 가게 홍보를 해드릴게요. 아시죠? 요즘 입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이 한마디로 거래는 성사됐다. 어머니는 돈이 부족했음에도 막무가내로 할인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주인의 앓는 소리 속에 내포된 심리와 의도에 집중했다.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문을 일찍 닫고 있다는 주인의 말은 현재 매출이 저조하다는 표면적인 뜻과 함께 단기간에 손님을 끌어모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이를 간파했다. 그래서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가게 홍보를 돕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전략은 적중했다. 말 한마디만으로 2,000원을 할인받은 것이다. 이번엔 이와 정반대의 구도를 가정해보자. 땡볕이 내리쬐는 어느 날 당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손님이 찾아와 사이다 한 병을 찾는다. 그러나 마지막 사이다는 조금 전에 이미 팔려나간 상황. 아무리 창고를 뒤져봐도 사이다와 비슷한 음료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단순히 손님의 말에만 천착한다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다. 사례 1 어쩌죠? 현재 사이다 재고가 바닥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례 2 지금은 없네요. 새로 주문해 놓을 테니 내일 다시 오세요. 여기서 사이다를 달라고 하는 것은 손님의 표면적 요구다. 그렇다면 무더운 여름날 그가 사이다를 찾는 의도는 무엇일까? 단순히 사이다를 즐겨 마시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갈증 해소를 위해 대표적인 탄산음료인 사이다를 찾는 게 아닐까? 자, 갈증 해소라는 고객의 본질적인 의도에 집중해서 다시 말해보자. 당신이 적절하게 답변한다면 대화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 사이다 있습니까? 당신 사이다는 다 팔리고 없지만 갈증 해소에 탁월한 음료가 있어요. 고객 정말요? 그럼 그걸로 한 병 주세요. 상대의 겉뜻과 속뜻을 파악해야 대화에서 이길 수 있다. 대화의 맥락에서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는 능력은 직장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따끔하게 훈계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융통성 없는 부하 직원은 지적받은 사항을 고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정작 상사가 문제를 지적하게 된 근본 원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머지않아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훈계를 당하고 만다. 상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가는 큰 코다치기 십상이다. 상사가 웃으면서 던지는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속뜻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겉은 내가 자네에게 꼭 물어봐야 진행 상황을 알게 되네. 속뜻 미리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 좀 해라는 의미. 겉뜻 하대리, 요즘 뭐 안 좋은 일 있어? 속뜻 하대리, 일 처리가 전보다 못한 것 같아라는 의미일 가능성. 물론 상사의 표면적 요구보다는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하 직원도 있다. 그들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상사의 의도를 헤아리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 나간다. 팀장이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키기 위해 화를 내는 건가? 아니면 아침에 거래처 관계자와 다툼이 있었던 걸 나한테 풀려는 의도일까? 그것도 아니면 오늘 점심을 같이 안 먹었다고 옹졸하게 짜증을 내는 것인가? 상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회의 시간에 업무 지시를 했는데 부하 직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러쿵 저러쿵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치자. 둔한 상사 같으면 김 대리,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시키는 대로 해라고 얘기할 것이다. 반면 평소 부하 직원의 심리 상태에 관심을 기울인 상사라면 이 친구 요즘 업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가 보네. 회식 때 얘기 좀 들어봐야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상사는 당연히 막무가내로 업무를 지시하기보다 부하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소통하는 대화법을 택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사내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네. 인사 고과에 반영될 터니 좀 더 수고해.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각자의 마음속에 저마다 다른 풍경의 비밀 정원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곳에는 타인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추억과 소중한 경험, 아픈 상처, 이루지 못한 꿈 같은 것들이 처연하고 은밀하게 어우러져 있을 것만 같다. 한 사람의 근원적 의도를 헤아린다는 것은 이 정원을 살짝 엿보는 행위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 낯선 길을 걷다가 아름다운 정원을 들여다보는 심정으로 슬쩍 까치발을 들어보자. 그리고 세심하게 상대를 관찰해보자. 그렇게 마음의 울타리를 허물고 상대에게 다가가다 보면 상대의 말이 아닌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진심으로 들어야 진정성 있게 말할 수 있다. 경청은 글자 그대로 귀를 기울여 듣는 행위다. 경청은 어렵다. 무한 경쟁으로 질주하는 냉혹한 현실에서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4대 성인 중 하나인 공자도 60세가 되어서야 경청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고백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하기 위해 노력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잘한다 해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 않은가. 귀로 들은 것을 가슴으로 가져와서 느끼면 상대의 진심을 알 수 있다. 낯선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총각을 다투는 국가 정책에서도 그 밑그림을 그릴 때 경청만큼 값진 재료가 없다. 경청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환영받는 21세기. 현대 경영의 구루인 톰 피터스는 20세기는 말하는 자의 시대였다. 그러나 21세기는 경청하는 자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 역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화 습관에는 차이가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습관이다라고 역설했다. 경청이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이자 현대인이 갖춰야 할 핵심 경쟁력이라는 주장이다. 언젠가 아나운서 김동건 씨의 방송 인터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1960년대 초 방송국에 입사한 그는 지금도 방송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기자가 방송인으로서 장수하는 비결을 묻자 그가 답했다. 글쎄요, 비결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주연을 빛내주는 조연으로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께선 말을 잘하는 요령과 관련해 강의 요청을 많이 받으신다고 들었습니다. 말 잘하는 비법이 뭔가요? 말 잘하는 비법이라. 몇몇 사람들은 말 잘하는 재주를 타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겁니다. 남이 말할 때 진심으로 들어주면서 자기 말을 절제할 줄 알고 또 진정성 있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의 말에 따르면 사회자가 출연자의 말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진심으로 들을 때 방송의 질이 높아진다고 한다. 진행자가 경청만 잘하면 굳이 이러쿵 저러쿵 질문하지 않더라도 물어보지 않은 얘기까지 술술 풀어놓는다는 것이다. 질문이 좋다고 반드시 좋은 답변을 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자가 열심히 들어주지 않는데 누가 이야기할 흥이 나겠습니까? 김동건 아나운서의 말을 토대로 말 잘하는 사람의 기준을 정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말 잘하는 사람의 기준. 남이 말할 때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말을 쏟아내지 않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열심히 듣고 진정성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김동건 아나운서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이다.
세종실록 등에 따르면 세종이 즉위하자마자 일갈한 한마디는 의논하자였다. 세종대왕은 재위 32년간 총 1898회의 경륜을 통해 신하들과 토론을 즐겼고 집현전의 전문 학사들과 밤낮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세종의 화법을 눈여겨볼 만하다. 세종은 신하들이 편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다. 신하의 직언이 듣기 불편하거나 칼날처럼 예리하더라도 무조건 노라고 자르지 않고 일단 경청했다. 즉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명제상 황희를 파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세종대왕은 내가 극진하게 베풀어 숨김없이 말함을 아름답게 여긴다. 하지만 황희와 관련된 일은 아직 예단할 수 없으니 파면을 결정해선 안 된다라고 답했다. 상대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한 뒤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화법, 즉 전형적인 예스, 봇 화법이다. 예스, 봇 화법의 예. 당신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다음과 같아요. 그 제안이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예산이 문제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진심으로 귀를 열어놓아라.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영국에서 경청의 여왕으로 일컬어진다. 여왕은 부친인 조지 6세가 서거하자 1952년 2월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버킹엄 궁에서 총리와 정기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그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편이다. 영국의 역사학자들은 처칠에서 데이비드 캐머런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총리를 상대한 여왕의 경청 능력이야말로 그녀가 지닌 정치력의 정수라고 분석한다. 윈스턴 처칠의 후임 총리였던 해럴드 맥밀런과 그의 보좌진들은 엘리자베스 2세를 이렇게 평했다. 그녀는 대화 도중에 말을 자르거나 과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견을 서둘러 내놓기보다는 상대의 말이 끝나기를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또 의견을 이끌어내곤 했습니다. 경청이란 그리 거창한 행위가 아니다. 그저 상대방을 향해 진심으로 귀를 열어놓으면 되는 것이다. 진심으로 들으면 상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대화 속에서 더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사람이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 또한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더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나를 낮추면 결국 내가 높아진다. 몇 년 전 첫 번째 책을 냈을 때의 일이다. 책을 출간하고 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강연을 하느라 많은 사람 앞에 서기도 했지만 그보다 집 근처 도서관이나 북카페에 책을 기증하고 다니느라 분주했다. 한 번은 상수역 근처에 자리한 유명 북카페를 찾았다.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곳이라 그런지 카페를 찾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몇몇 북카페의 경우 단랑책 몇 권만 구비하고 북카페라는 간판을 내거는 곳도 있다. 하지만 그곳은 달랐다. 높은 천장까지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책들이 좋기 수백 권은 돼 보였다. 난 오늘은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이라는 책을 들어보이며 사장인 듯한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이 책을 쓴 저자입니다. 책을 기증할까 합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바쁜데 거기 두고 가세요. 저자 초청 행사를 자주 여는 데다 수준 높은 학술 포럼을 수시로 개최해서인지 카페 사장은 나와 내 책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사장의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말은 다음과 같았다. 상황 1 그럼 할 수 없죠. 그냥 다음에 오겠습니다. 상황 2 바쁘신 건 알겠지만 작가가 직접 왔는데 너무 홀대하시네요. 상황 3 그래도 이왕 온 김에 책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황 1 이와 같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겨우 억눌렀다. 난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유명 작가도 아닌데 거만할 이유가 없지. 몸을 낮추자. 이왕 찾은 김에
내 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나 하고 가야겠다. 난 상황 3의 방법을 택했다. 한가해진 틈을 타 사장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책을 쓰게 된 동기와 글의 배경 등을 찬찬히 얘기했다. 그러나 사장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은 채 묵묵히 듣기만 했다. 일주일 뒤 북카페를 다시 찾은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와 마주쳤다. 카페 안쪽 진열대에서 가장 보이는 곳에 내 책이 떡하니 비치돼 있는 게 아닌가. 천천히 걸어 들어가 조심스럽게 책을 매만졌다. 전에 봤던 북카페 사장과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묘한 웃음을 지으며 날 바라보고 있었다. 사장이 다가와 입을 열었다. 작가분들이 저희 북카페를 찾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선생님처럼 책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해주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감동까지는 아니지만 고마운 마음에 진열대 한복판에 책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만약 처음 북카페를 찾았을 때 책을 쓴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나를 낮추어 말하지 않았다면, 그저 빈정상했다는 말투로 바쁜 것 같으니 여기 그냥 두고 갈게요라고 말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책이 진열대 한켠을 자랑스럽게 차지하기는커녕 어두컴컴한 창고 구석 어딘가에 처박힌 채 애타게 나를 원망하고 있었을 것이다. 유재석과 푸미폰 국왕의 자신을 낮추는 화법. 국민 MC 유재석은 자신을 낮추는 화법의 소유자로 유명하다. 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유심히 본 적이 있는가? 그는 자신의 장점을 함부로 과장하는 법이 없다. 그렇다고 상대방을 깎아 내리지도 않는다. 그는 출연자들과 물 흐르듯 대화를 주고받는다. 늘 자신을 낮추고 또 출연자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드러낸다. 자, 보여주세요. 오늘 특별한 개인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라는 식으로 남의 장점과 장기를 자연스럽게 끄집어낸다. 이와 관련해 태국의 푸미폰 아두냐데 국왕의 일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1년 10월 태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방콕 전역이 물에 잠겼다. 방콕의 상징인 왕궁은 물론 국왕이 입원해 있던 시리랏 병원도 침수될 위험에 처했다. 당시 태국의 푸미폰 국왕은 고열과 식욕부진 증세로 장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터였다. 육군 참모총장이 병원을 찾아와 국왕에게 홍수 피해 상황을 보고했다. 상당수 태국 국민은 군부대가 인위적으로 물길을 바꾸는 등 국왕의 안전을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하길 바랐다. 참모총장이 보고하는 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국왕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세요. 그리고 군부대는 날 위한 조치를 취할 시간에 홍수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게 마땅합니다.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세요. 와병 중에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모습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날 그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태국 국민은 국왕이야말로 살아있는 부처라며 찬사를 보냈다. 앞서 언급한 유재석과 푸미폰 국왕 같은 인물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물론 수평적인 의사소통에 능하다.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지명도가 떨어지는 사람 앞에서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법이 없다. 오히려 완곡한 화법을 통해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무능한 사람일수록 남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며칠 전 나는 일 때문에 알게 된 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경력이 제법 화려하고 얘기를 똑 부러지게 하는 분이었지만 자신을 낮추는 법은 모르는 듯했다. 겸손함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알지. 왕년에 내가 마리아라는 식으로 반말과 허풍을 산뜻 쏟아냈다. 당연히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지 않았다. 아니, 생길 틈이 없었다. 초면에 반말을 일삼는 사람치고 실속 있는 사람은 드물다. 텅 빈 머리를 포장하기 위해 무조건 자신을 치장하다 보니 상대방을 예우하는 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이를
반말의 법칙이라고 부르곤 한다.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다. 미국 코넬 대학의 데이비드 더닝 교수가 코넬 대학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심리학 실험을 했다. 교수는 개인의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쪽지 시험을 치른 뒤 학생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자신의 점수와 등수를 예측해 보세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예컨대 논리적 사고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자신의 등수를 높게 예상한 반면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일수록 자신의 등수를 낮게 짐작하는 성향이 있었다. 더닝 교수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의 결론을 도출했다. 무능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남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감을 최고의 경쟁력인 양칭송하는 시대다. 그러나 물은 깊어질수록 고요하고 편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촌철살인의 재치로 유명했던 영국의 극작가 조지 포나드 쇼 역시 이러한 진리를 오래전에 깨달았던 것 같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이 세상에서 한 번에 많은 것을 제공해주는 유익한 동목은 오직 공손함뿐이다. 오늘 소개한 적도 내 편으로 만드는 5가지 방법에서 침묵은 비언어적 대화의 강력한 무기이며 진심 어린 경청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말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침묵과 경청으로 감정을 전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경청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오늘부터 작지만 큰 변화의 침묵의 힘과 진정한 경청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